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장례식장. 그 중에서도 오직 VVIP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화홀은 슬픔마저도 철저히 계산된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과 흰 국화의 서늘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고, 홀 중앙에 놓인 거대한 영정사진 속 젊은 남자는 세상의 모든 고뇌를 초월한 듯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의 장례식이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검은 옷의 물결 속에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살아있는 권력, 즉 유진그룹의 강태준 회장에 대한 경애와 계산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칠흑 같은 상복을 입고 아들의 영정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조각된 듯 보였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은 그가 여전히 유진그룹의 냉혹한 지배자임을 상기시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장님, 민혁 군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데 정치인 재계 총수, 법조계의 거물들이 차례로 그에게 위로를 건넸다. 강 회장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일부이고 자신은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듯이 언론은 그의 비극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으로 포장했고 세상은 그의 슬픔이 진짜라고 믿었다. 박서연 검사는 홀의 가장자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의 평검사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녀 자신의 끈질긴 의심 때문이었다. 한 달 전 한 부부가 빗길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건은 단순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마지막 몇 초에 찍힌 스치듯 지나간 외제 스포츠카의 잔상이 서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차종, 그리고 그 색상, 강민혁이 사고 며칠 전 새로 구입했다고 SNS에 자랑했던 바로 그 차였다. 물론 증거는 없었다. 그저 심증일 뿐. 그녀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을 때 부장검사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덮어, 박 검사,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순 없어 라며 서류를 덮어버렸다. 권력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서연은 무력감을 느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르는 이 화려한 장례식에 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장례식장에 무겁고 위선적인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은 2명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한 명은 12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아이의 행색은 이곳의 호화로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낡고 해진 옷,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대한 결의로 가득 찬 눈동자. 장례식장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아이들을 막으려 달려왔다. 얘들아,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서 나가자. 하지만 언니로 보이는 소녀. 김유진은 경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생 유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영정사진과 그 옆에 서 있는 강태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침묵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린 동생은 언니의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어떻게 저런 애들이 여기에?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 회장의 조각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완벽하게 관리된 슬픔에 가면 뒤로 차가운 분노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더 빠르고 거칠게 아이들을 제압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마침내 영정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앳된 얼굴의 소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몰아쉬더니 가냘프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정확하게 조금의 떨림도 없이 영정 사진 속 웃고 있는 강민혁을 향했다. 이 사람...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엄마를 죽였어요. 정적... 그리고 폭발... 유진의 외침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깨부수는 불협화음과 같았다. 조문객들은 경악했다. 몇몇은 입을 틀어막았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슬픔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 있었고 두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저 미친 것들을 당장 끌어내 뭐 하고 있는 거야.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어린 유미는 무서움의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유진은 꿋꿋이 서서 강태준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 작은 소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친 자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호리의 가장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서연 검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절박함,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짧은 순간의 당혹감. 그것은 슬픔을 방해받은 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감춰둔 비밀이 예기치 않게 폭로된 자의 동물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내 예상이 맞았어. 서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다.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아이들을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진처럼 크진 않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태준 회장의 살기 어린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나서?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검찰 배지가 그녀의 신분을 증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서연입니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강태준 회장과 박서연 검사, 거대한 권력과 진실을 좇는 법 집행관에 보이지 않는 대치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장에서 산 자들을 위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을 막아선 서연의 등을 보며 잠시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소녀의 눈에는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서연 검사의 등장은 강태준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이성을 되찾게 하는 찬물이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현직 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연기의 대가다운 전환이었다. 검사님, 강 회장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의 죽음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이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아이들이 잠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진정시키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잠재적인 사건의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 중이니 협조해 주시죠. 그녀는 더 이상 강 회장에게 대꾸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굳어있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울고 있는 유미와 눈을 맞췄다. 괜찮아, 아가씨.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소녀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 회장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등 뒤로 강태준 회장의 이글거리는 시선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채 태웠다. 화려한 장례식장을 벗어나자 아이들은 긴장이 풀린 듯 유미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곧장 근처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조사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일반 조사실과 달리 편안한 소파와 인형들이 놓여 있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공간이었다.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씩 건네자 유미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니, 검사님, 우리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에 갑자기 나타난 이 어른의 친절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다. 나는 네 말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러 온 게 아니야.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전부 듣기 위해 온 거야.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밝혀내는 게 내 일이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나만 약속해 줄게.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을 거야. 그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소녀는 동생 유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결심한 듯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한 달 전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다. 아빠의 낡은 트럭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유진과 유미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부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다. 아빠가 놀라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유진은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 안전벨트 덕분이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고 동생은 의식을 잃은 채였다. 그때 자신들의 차를 들이받은 번쩍이는 스포츠카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구겨진 트럭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술과 약에 취한 듯 몽롱해 보였다. 바로 영정 사진 속의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사고가... 네,
제가 빨리 처리 좀.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처리라는 단어는 유진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통화를 마친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신음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사라져 버렸다. 유진은 부서진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차 번호를 눈에 새기듯 외웠다. 이야기를 마친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어린 소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한 후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고 깊숙한 곳에서 김진우, 이혜수 부부 교통사고 파일을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파일을 펼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유진의 증언과 보고서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보고서에는 단독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추정. 현장 사진에는 김씨 부부의 트럭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다. 유진이 말한 스포츠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일한 생존자인 유진의 진술이 단 2줄로 요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 혼미, 구체적 진술 불가, 거짓말. 서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폐이자 조작이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강민혁의 존재를 사건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는 손상 심각하여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전형적인 증거인멸의 수법이었다. 서연이 증거 조작의 흔적을 쫓아 분노하고 있을 때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박서연이라고 일개 평검사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은 유진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충실한 해결사인 최 이사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변수 내 사전에 변수란 없어. 그 계집애들 입부터 마가 그 고아원 원장. 우리 재단에서 지원금 받아먹고 있지 않나. 당장 목을 조여. 그리고 언론에는 돈에 눈이 먼 유가족이 벌인 추악한 자작극이라고 기사를 뿌려. 그 박서연이라는 검사. 뒷조사에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는 게 있으면 탈탈 털어서 옷을 벗겨버려. 당장. 강태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음모가 생산되는 공장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네트워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도 차에되지 않아 인터넷에는 비극을 이용한 돈벌이 충격적인 장례식 소동의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유진의 가족이 평소 빚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등을 돌렸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 기사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싸워야 할 거대한 벽의 실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돈과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을까. 포기할까 부장검사의 경고처럼. 이건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커리어는 물론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외치던 그 작은 소녀의 흔들림 없던 눈빛. 그리고 검사님, 우리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텅 빈 보고서 용지를 한 장 꺼내 그 위에 사건의 제목을 새로 썼다. 강민혁 뺑소니 및 증거인멸 사건. 그녀는 펜을 굳게 쥐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짓밟힌 아이들에게 하는 엄숙한 서약이었다.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거대한 권력과의 외로운 전쟁이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박서연 검사의 강민혁 뺑소니 사건 재수사 요청. 서류는 그녀의 부장검사인 김영철의 책상 위에 놓이자마자 시한폭탄처럼 취급받았다. 김 부장은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안경 너머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의 사무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박 검사, 지금 제정신인가?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미 단순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야. 증거도 없고 유일한 목격자라는 건 12살짜리 아이 하나뿐. 아이의 진술은 충격으로 인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 이걸로 유진그룹을 건드리겠다고. 자네 검사옷 벗고 싶어서 환장했나? 부장님, 아이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결된 사건 기록에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조작, 무슨 근거로 자네가 보기엔 그게 조작으로 보이나? 내 눈엔 자네의 오만과 독선으로 보이는데 이건 명령이야. 당장 그 서류 치우고 배당된 다른 사건들이나 처리해. 김 부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명령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검사로서의 제 직무이자 권한입니다. 부장님께서 제 수사를 막으신다면 그 이유를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감찰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김 부장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철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젊고 고집 센 후배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더 압박했다가는 일이 커져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결국 혀를 차며 서류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좋아, 해봐. 하지만 명심해. 이 순간부터 자네는 내 부서 소속이 아니야. 지원은 일절 없을 거다. 수사관 배정도, 사무실도, 모든 책임은 자네 혼자 지는 거야. 어디 한번 그 잘난 정의감으로 강태준이라는 벽에 머리 박고 깨져보라고.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서연은 묵묵히 서류를 챙겨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검찰청 내부에 섬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혼자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사관실 한쪽 구석,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는 한 남자를 찾아갔다. 최철규 수사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둔 베테랑으로 한때는 독사라 불릴 만큼 유능했지만 지금은 세상 풍패 닳고 달아 그저 조용히 은퇴만 기다리는 듯 보였다. 초의 수사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수사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박 검사님, 나한테 어려운 부탁은 하지 마시오. 난 이제 늙어서 힘든 일은 못해. 유진그룹 강민혁 사건입니다. 그 말에 최 수사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수사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님,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아니, 바위도 아니고 강철 벽을 치는 겁니다. 강태준이가 어떤 사람인데 돈으로 검찰, 경찰, 언론까지 다 주무르는 양반이야. 헛고생 말고 몸살이쇼. 수사관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기록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 우리가 눈 감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 수사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딸도 유진과 비슷한 나이였다. 수십 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불의와 타협해 왔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의 뜨거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빌어먹을 내가 왜 이 나이에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사무실은 어디요? 그렇게 박서연과 최철규, 단 두 사람으로 구성된 초라한 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창고를 개조한 지하의 작은 사무실과 낡은 컴퓨터 2대가 전부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원본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경찰서의 증거물 보관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강철벽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이요, 김진우 씨 차량 블랙박스요. 그거 폐기됐는데요. 증거물 담당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기 종결된 사건의 증거물이라도 보존 기한이 있을 텐데요. 재수사 명령서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아니, 그게 보관실 이전 작업 중에 분실된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복구 불가 판정 후 규정 따라 폐기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편리한 분실이었다. 서연과 최 수사관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음은 CCTV였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에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관제센터로 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그날 밤 그 구역 카메라들이 전부 정기 점검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시간과 겹쳤네요. 영상 자료가 없습니다. 최 수사관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정기 점검 비오는 평일 밤 11시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지런한 나라였나. 그의 비아냥에도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물리적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인적 증거, 즉 목격자뿐이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사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였습니다. 다른 차량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까? 서연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이가 충격이 심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불안함.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최 수사관은 그들의 손목에 새로 생긴 값비싼 시계를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은 최초 목격자였다. 사건 초기 보고서 한 구석에 이름과 주소만 간략히 적혀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주소로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집과 이사 갔음이라는 쪽지뿐이었다. 이웃들은 그가 몇 주 전 갑자기 빚을 모두 갚고 밤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이었다. 강태준의 손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뻗어 있었다. 지하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과 연결고리가 그려져 있었지만
모든 선은 증거 없음, 목격자 없음, 연락 두절이라는 단어 앞에서 끊겨 있었다. 최 수사관이 담배를 입에 물며 중얼거렸다. 이건 뭐? 성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꼴이군. 손톱만 닦아지고 결국 떨어져 죽겠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았다. 그곳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몰래 찍어둔 유진과 유미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포기하실 건가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패배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섭도록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사고파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니요, 수사관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기어오르다 떨어지면 부서진 손톱으로 바닥이라도 긁어서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강민혁이라는 이름 대신 강태준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했다. 강철벽에 부딪힌 절망감은 박서연과 최철규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하 사무실의 공기는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초의 수사관은 며칠째 잠을 설친 듯 퀭한 눈으로 텅 빈 화이트보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박서연의 눈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찾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수사관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서연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모두 막다른 길로 끝나는 관계도를 손으로 짚었다. 우리는 강태준이 만든 공식적인 길만 따라갔습니다. 그가 지워버린 길, 그가 통제하는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최 수사관이 되물었다. 강민혁입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중앙에 있던 강태준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강민혁을 썼다. 강태준이 아무리 완벽하게 증거를 없앴어도 아들의 삶 자체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의 친구, 그가 어울리던 사람들, 그가 돈을 쓰던 방식, 그 비공식적인 삶의 흔적 속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전략은 바뀌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그림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SNS 계정은 사고 이후 깨끗하게 정리되어 마치 자선 활동에만 관심 있는 천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는 법. 최 수사관은 과거의 캐시 데이터를 뒤져 삭제된 사진과 게시물들을 복원해냈다. 사진 속 강민혁은 술과 파티에 젖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재벌 2세, 유명 연예인들이 함께였다. 두 사람은 명단을 만들어 그들을 하나씩 접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다. 그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강민혁을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서연이 사고 당일의 행적을 묻자 그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거나 그날은 만나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그들 역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의 일부였다. 며칠간의 탐문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서연과 최 수사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무력감에 빠졌다. 그때 최 수사관이 유진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를 훑어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 검사님, 이거 좀 보시오. 그가 가리킨 것은 강민혁의 개인 운전기사 리스트였다. 유독 한 사람, 김종수라는 이름 옆에 불미스러운 일 절도로 해고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운전기사로 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불과 2달 전에 갑자기 해고되었다. 이상한 점은 그룹의 재산을 훔친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두둑한 퇴직금까지 쥐어주며 조용히 내보냈다는 점이었다. 이건 입막음용 돈이요. 절도는 핑계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최 수사관의 오랜 경험이 경고등을 켰다. 그들은 즉시 김종수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서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며 힘겹게 살고 있었다. 5년간 재벌가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의 평판은 도둑이라는 오명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서연과 최 수사관이 그를 찾아갔을 때 김종수는 그들을 보고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미 어떤 협박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최 수사관이 그를 다그치려 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그를 막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혼자서 다시 김종수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검사의 신분이 아닌 한 개인의 모습으로 그녀는 퇴근하는 김종수에게 다가가 작은 포장마차로 이끌었다. 그녀는 수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저 그의 고단한 삶에 대해 물었다. 아픈 아내와 대학생 딸 이야기, 도둑이라는 누명 때문에 딸의 학비조차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통함. 김종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연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검사님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시네요. 김종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제가 왜 이 일에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아저씨, 서연은 품에서 유진과 유미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저씨, 따님과 비슷한 나이죠. 저 아이들은 눈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범인은 뻔히 누군지 아는데. 세상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요. 아저씨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것처럼요. 김종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이 사진 속 아이들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니까? 그 사람들은 괴물이에요. 저 같은 건 그냥 벌레처럼 밟아 죽일 겁니다. 제 가족들은 어떡하고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공식적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아저씨의 신변과 가족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절도 혐의, 제가 검사의 직권을 걸고 깨끗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명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무너진 존엄성을 일으켜 세우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김종수는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언론에 비친 모습과는 정반대인 약물에 중독된 망난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친구들과 함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버리는 죽음의 레이싱이었다. 해고되던 날도 강민혁은 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으려 했다. 김종수는 목숨을 걸고 그를 말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 말에 격분한 강민혁은 그를 폭행하고 자신의 서재에서 값비싼 시계가 없어졌다며 그에게 절도 누명을 씌웠다. 그가 저항하자 강태준 회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 그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며 강제로 사직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이야기를 마친 김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비닐에 쌓인 작은 마이크로 SD카드였다. 그날 강민혁 도련님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그 자식이 쓰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건 그때 빠져나온 SD카드입니다. 그 자식은 핸드폰만 챙겨가고 이건 못 봤어요. 혹시나 해서 억울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드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날 밤 지하 사무실에 돌아온 서연과 최 수사관은 숨을 죽인 채 SD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컴퓨터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들. 가장 최근 파일의 날짜는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이 열리자 어두운 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계기판이 보였다. 속도계는 200km/h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강민혁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조수석에 앉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민혁아 앞에 트럭 한 대 있다. 저거 제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서연과 최 수사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마침내 찾은 한 줄기 빛에 대한 희열이 떠올랐다. 거대했던 강철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김종수가 넘긴 SD카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박소연과 최철규는 밤을 새워 그 안에 파일들을 분석했다. 상자는 온갖 추악한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법 레이싱 동영상, 마약 파티 사진, 권력자들과의 거래를 암시하는 통화 녹음까지. 강민혁은 아버지의 후광 아래에서 괴물로 자라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 당일 밤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약에 취한 강민혁은 라이벌 재벌 2세와 목숨을 건 레이싱을 벌이고 있었다. 저 앞에 빌어먹을 트럭만 없었으면 그의 고함과 함께 차가 세차게 흔들렸고 화면은 비명과 함께 끊겼다. 이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끝났어. 최 수사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걸로 강민혁은 물론이고 저 영상에 나온 놈들까지 전부 소환할 수 있어. 이제 강태준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 거요. 서연은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강민혁의 친구들에 대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강철벽에 심장부를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즉시 포착되었다. 서연의 영장 청구서는 그녀의 부장검사인 김영철의 손을 거쳐 유진그룹의 최 이세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 회장은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한 자의 차가운 냉기만이 흘렀다. 그 검사년, 내 아들을 2번 죽이려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좋다.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박서연의 숨통을 끊어버려. 강태준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잔혹함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인터넷 포털과 타블로이드 신문은 박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충격 스타 검사 박서연, 실적 위해 증거 조작 의혹. 과거 연인에게 앙심 품고 유진그룹 표적 수사. 박서연 검사의 화려한 남성 편력과 스폰서 의혹. 기사 내용은 모두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한 조작되고 왜곡된 허위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자극적인 제목에 열광했다.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정의의 사도에서 부도덕하고 야심만만한 마녀로 전락했다. 검찰청 내부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두 번째 공격은 검찰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악화된 여론을 핑계 삼아 김 부장은 상부의 박서연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청했다. 강태준의 입김이 들어간 정치권의 압력까지 더해지자 대검찰청은 신속하게 감찰을 결정했다. 그리고 박서연에게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박서연 검사는 금일부로 강민혁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장의 공문서가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사건 파일, SD카드, 모든 증거 자료는 다른 검색에 인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직무정지를 당하고 홀로 자택에 머물던 날 밤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창문이 깨졌다. 돌멩이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 무덤은 네가 파는 거다. 뒤이어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피 묻은 죽은 쥐와 함께 유진과 유미가 지내는 아동보호시설 앞에서 찍힌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선을 넘은 것이다. 그녀 자신에 대한 위협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아이들은 안 됐다. 그녀는 미친 듯이 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수사관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박 검사님, 방금 보호시설에서 연락 왔소. 웬 낯선 놈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하려다가 경비원한테 발각돼서 도망갔다고. 젠장, 그놈들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쿵,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검찰도, 언론도, 세상도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는 폭력배들까지 그녀와 아이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한계였다. 그녀가 마주한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이었다. 포기하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까? SD카드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아이들을 살려줄까? 그녀의 손이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죽은 쥐 옆에 떨어져 있던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 유진과 유미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두렵지만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보호시설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검사님은 꼭 이길 거예요라며 그녀에게 건넨 사진이었다.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났다. 공포를 뚫고 솟아나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흔들리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공식적인 시스템은 끝났다. 법과 절차는 강태준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만의 방식으로 싸울 차례였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겁없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강우였다. 과거 서연이 초임 검사 시절 그의 위험한 취재를 도와준 인연이 있었다. 이 기자님, 저 박서연입니다. 박 검사 요즘 시끄럽던데.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선배에게 독점 기사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걸로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이제 불은 붙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성 안에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성 밖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박서연과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강우의 만남은 서울의 낡은 인쇄소 안 잉크 냄새와 종이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강우는 직무 정지된 검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대단한 독점 기사라는 게 뭡니까?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박 검사님의 개인적인 복수극 별로 흥미없는데 서연은 그의 비아냥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SD카드 속 증거의 일부, 강민혁의 마약 파티 사진 몇 장과 통화 녹음 일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레이싱 영상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선배, 이건 전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뒤에는 살인, 증거인멸,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있어요. 선배가 평생을 쫓아온 그런 종류의 진실이죠. 이강우의 눈빛이 변했다. 기자의 동물적인 감각이 꿈틀거렸다. 그는 서연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대어였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뭘 하면 되지. 성벽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건 실패했어요. 이젠 밖에서 대포를 쏴야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선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포를 쏴주세요. 강태준이 돈과 협박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시끄러운 대포를요. 그들의 위험한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포탄은 이강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발사되었다. 단독 재벌 2세들의 죽음의 레이싱, 그날 밤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비극적으로 사망한 한 재벌 2세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나열했다. 레이싱에 동원된 차종, 장소, 그리고 그 자리에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파티에 있었던 재벌 2세들은 공황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돌리며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바빴다. 그들의 모든 통화는 강민혁의 번호폰에서 확보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한 최철규 수사관의 비밀스러운 감청망에 걸려들고 있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서연은 두 번째 포탄을 준비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태준이 아니었다. 레이싱 영상 속에서 강민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라이벌 그룹의 아들, 박진석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충동적이며 위기 대처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다. 가장 약한 골이었다. 서연은 대포폰을 이용해 박진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짧은 동영상 클립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박진석의 얼굴과 함께 앞에 트럭 한 대 있다 적어. 제끼면 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곧이어 도착한 두 번째 메시지. 원본 영상을 갖고 있다. 영원히 사라지게 해줄까. 내일 오후 3시 유진그룹 신사업 발표회가 열리는 K호텔 지하 4층 주차장 B17구역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이 영상은 1분 안에 세상에 공개된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다음 날 K호텔 연회장은 유진그룹의 신사업 발표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강태준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유진그룹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루머들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같은 시각 호텔 지하 4층의 어둡고 축축한 주차장. 박진석은 약속 장소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협박범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서연과 최철규 수사관이었다. 박진석 씨,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네오는 박서연 검사, 네가 어떻게... 박진석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 불빛이 터졌다. 이강우의 취재팀이 재벌 2세들 간의 비밀스러운 거래 현장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석이 소리쳤다. 서연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손에 든 태블릿 PC에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그날 밤의 레이싱 영상 전체였다. 박진석의 부추김, 폭주하는 강민혁의 차, 트럭과의 충돌, 그리고 사고 직후 강민혁이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버지, 처리 좀 이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박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선택해요. 박진석 씨,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모든 걸 자백하고 감형을 받든가, 아니면 강민혁과 함께 살인 공범으로 엮여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든가. 그때였다. 기자회견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태준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강 회장은 라이브 카메라에 둘러싸여 진실의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박진석과 그를 신문하는 박서연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저것들 전부 끌어내, 카메라 치워, 저 태블릿을 빼서. 강 회장의 불호령에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강우의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바싹 비추자 멈칫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범죄의 증거가 될 터였다. 마침내 강태준 회장이 직접 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직무정지된 검사가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심판자였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 전체,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끝났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온 국민이 회장님께서 아들의 살인을 덮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진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공범이 회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불게 만들까요? 카메라의 줌 렌즈가 강태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얼굴이 절망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대한 성이 이름 없는 검사와 진실의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완벽했던 함정의 턱이 마침내 닫혔다. 지하 주차장의 극적인 대치 상황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강우 기자의 라이브 방송은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유진그룹 게이트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강철 같던 제왕. 강태준 회장은 몰려드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호송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들 강민혁은 죽어서 국민적 망난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의 제국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박서연 검사는 즉시 모든 직무에 복귀했다. 그녀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찬사와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대검찰청은 그녀에 대한 감찰을 즉시 철회하고 대신 그녀의 상관이었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수로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강태준의 돈과 권력에 무릎 꿇었던 경찰, 정치인, 언론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끊어지기 시작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진석을 비롯한 레이싱 공범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강태준의 개입을 상세히 증언했다. 박서연이 제시한 SD카드 속 영상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결국 강태준 회장은 살인교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뇌물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그의 멍한 표정은 스스로 쌓아 올린 성에 갇혀버린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을 연상시켰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박서연은 새로 배정받은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스타 검사이자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치열했던 싸움의 상흔이 남아있었다. 검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최철규 수사관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퇴 계획을 철회하고 서연의 전담 수사관으로 남기로 했다. 아이들 소식은 들었소. 최 수사관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얼마 전에 정식으로 입양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군.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났답니다. 네, 들었어요.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사관님. 고생은 무슨 검사님 덕분에 이 나이에 가슴 뛰는 일을 다 해봤는데 내가 고맙지. 최 수사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 없이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과 만족감이 흘렀다. 그 주 주말 서연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가를 냈다. 그녀는 화려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2층 집 앞이었다. 대문 앞에는 김종수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강태준의 몰락 이후 서연은 약속대로 김종수 씨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그는 유진그룹에서 받은 부당한 퇴직금을 사회에 환원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두 아이, 유진과 유미의 새로운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미는 새로운 엄마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유진이는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한 달 전에 장례식장에서 절규하던 그 아이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검사님, 서연을 발견한 유진과 유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이들은 서연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분노에 찬 눈빛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딱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었다. 언니, 이거 선물이에요. 유진이가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해님 아래 새로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유진과 유미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박서연 검사가 환하게 웃으며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서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기나긴 싸움의 이유와 보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법이나 정의가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평범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따스하고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세상의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 가장 찬란한 새벽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 모든 싸움의 진정한 의미였다.